유가가 떨어지면 내 대출 금리도 바로 떨어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23년 전에는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로 시장에 접근했다가 뼈아픈 수업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의 바람돌이입니다. 오늘의 설에서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이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부수고 철저한 데이터 기반으로 진짜 시장이 움직이는 확률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미경 들이대고 해부할 자료는요, 바로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나온 2026 하반기 전망 파트 2 리포트입니다. 정확히 2026년 5월 26일에 발간된 이 자료는 퀀트 헤드인제 관점에서도 매크로 분석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 돼 있더라고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 대원칙 아래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는 단 하나의 결과를 찍어 맞추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률적 매크로 도미노를 추적해야 하거든요. 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과정, 즉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가 어떤 논리적 구조로 쓰러질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시장의 오해부터 시작해서 유가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딜레마, 그리고 구체적인 금리 시나리오와 WGBI 수급 리스크를 거쳐 가장 중요한 실전 투자 가이드라인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시장의 오해 요약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확연해 보이는 3.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데이터가 가리키는 2026년 연말 한국은행의 예상 기준 금리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연하게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계시지만 냉정한 리포트의 분석은 완전히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오히려 두 차례나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꽤 높다는 얘기입니다. 키움증권 데이터에서 뽑아낸 구체적인 금리 궤적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미 연준은 3.75%에서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데 한국은행은 3분기에 2.75%, 4분기에는 3.00%로 독자적인 인상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의 구조적 디커플링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유가와 인플레이션. 바로 첫 번째, 매크로 도미노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2026년 현재의 중동 긴장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충격이 온 직후에 공급 우려가 잦아들면서 유가가 꽤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구조적인 제약이 있고 예전처럼 가격을 방어해줄 공급 안충 장치가 턱없이 부족해요. 결론적으로 이번 고유가는 한여름 아스팔트에 붙은 껌딱지처럼 아주 끈적하게 쉽게 안 떨어질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시나리오를 확률로 쪼개서 생각합니다. 배럴당 70달러라는 하방 리스크도 있고 반대로 130달러까지 치솟는 극단적인 테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강력한 여름철 수요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중평균해서 기대값을 내보면 베이스 케이스는 95달러 부근에 아주 묵직하게 쏠려 있습니다. 그럼 유가가 이렇게 95달러 선에서 계속 버틴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 파트. 여기서 중앙은행의 딜레마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여기서 잠시 제 투자 철학 하나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기대값, expected value인데요. 스마트머니는 절대 단일 예측의 전 재산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의 확률 분포를 철저히 계산하죠.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 수장들은 인플레이션 재가속이라는 끔찍한 최악의 다운사이드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동결이나 인상 쪽에 더 높은 기대값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상황이 더 꼬여 있습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라는 독특한 역학에 빠져 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CT 부문 수출은 그야말로 역대급 호조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로컬 골목상권이나 내수는 정말 바닥이잖아요. 원래 내수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금리를 못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등장하죠.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이 부진을 어느 정도 멱살 잡고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수출도 좋고 내수 방어도 되네 하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아주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금리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는 구간이죠. 여러분, 이 숫자는 오늘 꼭 뇌리에 박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4.90%. 이게 뭐냐면 리포트에서 제시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단 예상치입니다. 미 연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안 올리더라도 인플레가 다시 튈 위험과 미국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시장 장기금리를 4.90% 턱 밑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내부 리스크 모델을 돌릴 때는 항상 이 4.90%를 스트레스 테스트의 앵커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90%를 향해 치솟는다? 이건 거시경제의 판도가 구조적으로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돈은 귀신같이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강달러가 유도되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이건 다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가중시키는 아주 숨막히는 연쇄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수급과 WGBI 리스크입니다. 채권 시장 내부의 시한폭탄을 살펴보죠.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법인세가 더 거치고 초과 세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돈을 더 쓰겠다는 공격적인 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금이 더 거쳐도 쓰는 돈이 더 많으면 결국 빚을 내야 합니다. 즉, 막대한 양의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는 거죠. 채권 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공급 물량이 폭탄처럼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세계국채 지수, 즉 WGBI 편입이라는 큰 변수가 더해집니다. WGBI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은 주로 장기물을 쓸어 담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국내 기관들은 이 쏟아지는 단기물을 다 소화할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훨씬 더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베어 플래트닝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실전 투자 가이드라인입니다. 내 돈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 프로세스 오버 아웃컴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정확히 어디일지, 바닥이 어디일지 함부로 찍어 맞추려 하지 마세요.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이렇게 높은 환경에서는 공격적으로 수익률 쫓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자본 보존을 모든 의사결정의 1순위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내일 당장 계좌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듀레이션 리스크를 엄격히 통제하세요. 섣불리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 하나만 믿고 해지 안 된 장기채에 몰빵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둘째,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는지, 수익률 곡선이 얼마나 평탄화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요.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보존, 즉 자본 보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방어적으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을 마치며 여러분께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데이터가 가리키는 현실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과 대중들이 바라는 막연한 희망 회로에 베팅하고 계십니까?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의사결정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퀀트헤드 바람돌이었습니다.